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가끔씩 마을로 내려와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던 시절,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바람조차 쉬어가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묵묵히 서 있었고, 그 아래로는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다로 실어 나르곤 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마음 안엔 비단결처럼 고와서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일찍 떨어지고 겨울이면 눈이 허리춤까지 쌓이는 곳이었지만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는 언제나 따스했고 골목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 한가운데에는 꽤 오랜 세월 동안 자리를 지켜온 낡은 잡화점이 하나 있었는데 주인은 성이 박씨라 사람들은 그를 박서방이라고 불렀으며 그는 타고난 성품이 어찌나 순박하고 착한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물려준 이 가게는 한때는 온갖 곡식과 포목 집신이며 농기구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으나 박서방이 물려받은 뒤로는 어찌된 영문인지 해가 갈수록 가게 살림이 점점 줄어들고 문턱을 넘는 손님의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이제는 파리만 날리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서방이 장사에 서툰 이유는 그가 게으르거나 샘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약하고 남의 어려운 사정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천성 때문이었으니 물건을 사러 온 이웃이 돈이 부족하다며 울산을 지으면 그는 두말 없이 외상을 주었고 갚을 날짜가 지나도 찾아가 독촉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집 사정이 더 어려워졌을까봐 걱정하며 쌀독에 쌀을 몰래 부어주고 오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는 받을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정작 그의 돈괴는 텅텅 비어 거미줄이 칠 지경이었고 물건을 떼어올 위참마저 바닥이 나 가게 치밀 때는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듬성듬성 비어 있어보는 이들의 혀를 차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은 유난히도 매섭고 눈이 많이 내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는데 박서방네 가게 처마 밑에는 고드름이 창처럼 매달려 있었고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쳐 가뜩이나 썰렁한 가게 안을 더욱 춥게 만들었습니다. 박서방은 낡은 화로 앞에 쭈그리고 앉아 꺼져가는 불씨를 뒤적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당장 내일 읍내장에 나가 물건을 주머니에는 엽장 묘품만이 짤랑거릴 뿐이라 막막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안방에는 연로하신 어머니가 기침을 하며 누워 계셨기에 그는 어머니께 드릴 약값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박서방의 어머니는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분으로 손마디가 굵고 허리가 굽었으나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언제나 깊은 호수처럼 맑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장사에 실패하여 가세가 기운 것을 탓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병 때문에 아들이 고생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아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머니는 박서방이 빈손으로 방에 들어올 때마다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주며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니 너무 상심하지 말고 그저 사람 도리를 다하며 살면 언젠가는 벼들 날이 있을 것이라고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그날 밤 박서방은 읍내 장터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가지고 갔던 묵은 콩과 말린 나물들을 다 밟지 못하고 헐값에 넘긴 탓에 그의 발걸음은 눈 속으로 푹푹 빠지며 무겁게 처졌습니다. 어깨에 맨 시계는 텅 비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묵직한 돌덩이가 들어앉은 듯 답답했고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는 마치 조상님들이 그를 꼬집 들려와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누바라를 헤치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오려면 고개 하나를 더 넘어야 했는데 날은 이미 어두워져 사방을 분간하기 힘들었고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려 길조차 희미해졌습니다. 고갯마루에 있는 성황당 돌무덤 앞을 지날 때였는데
박서방은 으스스한 기운에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하려 했으나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내는 소리인가 싶었으나 가만히 들어보니 그것은 분명 사람이 고통 속에 내뱉는 앓는 소리였고 그 소리는 길가 덤불 속에 버려진 낡은 거적대기 아래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두려움이 앞섰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얼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눈 덮인 거적을 걷어보았습니다. 거적을 들추자 그 안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몰골을 한 여인이 웅크리고 있었는데 그녀는 겹겹의 얇은 옷만 걸친 채 추위에 떨고 있었고 드러난 팔과 다리에는 시퍼런 멍자국과 채찍에 맞은 듯한 상처들이 끔찍하게 나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이미 숨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으니 누가 보아도 모진 매를 맞고 버려진 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박서방은 그 참혹한 광경에 쏘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다가 이내 측은지심이 솟구쳐 급히 자신이 입고 있던 속옷을 벗어 그녀의 차가운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이 엄동설안에 산속에 버려진 것을 보니 필시 사연이 기고한 사람일 것이라 생각하며 박서방은 잠시 망설였지만 산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라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꽁꽁 얼어붙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입김을 불어넣으며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라고 소리쳐 불렀으나 여인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가느다란 숨만 겨우 몰아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그녀를 업고 가야겠다고 결심하고는 지게를 내려놓고 그녀의 가냘픈 몸을 자신의 등 위로 조심스럽게 끌어올렸는데 그녀는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굶주리고 고통받았는지를 짐작게 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앞을 가로막았고 박서방의 숨소리는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등 뒤에 업힌 생명의 온기가 꺼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전 먹던 힘을 다해 눈길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뺨이 박서방의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그는 소름이 돋으면서도 더욱더 발걸음을 재촉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고 조금만 참으시오. 이제 곧 마을이 나온 버티시오라고 끊임없이 중얼거리며 그녀의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발은 동상에 걸린 듯 감각이 없었고 손은 찢어지듯 아팠지만 오직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험준한 고개를 넘어 마침내 마을의 불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박서방은 어머니, 문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다급하게 소리쳤고 방 안에서 기침을 하며 바느질을 하던 어머니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 버선 발로 방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등에 업힌 처참한 몰골의 여인을 보고는 비명을 지를 뻔했으나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는 서둘러 방문을 활짝 열어주며 아, 이게 웬일이냐. 어서 안으로 들이거라. 어서. 라고 재촉하며 박서방을 도왔습니다. 두 모자는 꽁꽁 언 여인의 몸을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서둘러 이불을 겹겹이 덮어주었으며 어머니는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온기가 돌자 박서방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으나 여전히 의식이 없는 여인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못하고 젖은 수건으로 그녀의 얼굴에 묻은 흙과 피를 조심스럽게 닦아내 주었습니다.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앳된 티를 벗지 못한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고 목덜미와 손목에 남은 고초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말해주는 듯해 박서방의 가슴을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는 끓여온 미음을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서 그녀의 입술 사이로 흘려 넣어 주었지만 그녀는 목구멍으로 넘길 힘조차 없는지 미음은 입가로 주르륵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몸이 불덩이같이 뜨겁고 숨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박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어머니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여인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도우신다면 살 것이고 명이 다했다면 어쩔 수 없겠지. 허나 우리 집 문지방을 넘어왔으니 우리 식구나 다름없다. 정성을 다해 간호해 보자꾸나. 어머니의 말씀에 박서방은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밤새 그녀의 곁을 지키며 팔다리를 주무르고 열을 내리기 위해 물수건을 갈아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깥의 눈보라 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더욱 사나워졌고 창호지 문이 덜컹거릴 때마다 방 안의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박서방과 어머니의 정성 어린 손길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박서방은 자신이 읍내에서 팔지 못하고 가져온 귀한 약재를 꺼내어 정성껏 다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본래 어머니의 기침, 지금은 당장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급했기에 주저없이 약탕관에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약탕관에서 고소한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긴장되었던 공기가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 했고 박서방은 부채질을 하며 약이 잘 우러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새벽닭이 울 무렵이 되어서야 여인의 거칠었던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고 부덩이 같던 열도 한물 꺾이는 듯 했는데 박서방은 은눈으로 밤을 새워 눈이 쾌하고 온몸이 쑤셨지만 여인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 피기가 도는 것을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도 그제야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아들의 손을 잡으며 네가 큰일을 했다. 하나 살리는 것이 저를 짓는 공덕보다 크다 하였으니 너는 오늘 큰 복을 지은 것이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박서방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그저 사람이 살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뿐 자신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눈은 그치고 하얀 세상 위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는데 박서방은 문을 열고 마랑에 쌓인 눈을 치우며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밤새 죽음의 문턱을 오가던 그 소녀가 살아난 것이 마치 기적처럼 느껴졌고 비록 가게는 텅 비고 쌀독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따뜻하게 채워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쌀을 탈탈 털어 흰죽을 끓였는데 이는 깨어날 소녀가 먹을 첫 끼니이자 어머니와 자신이 나누어 먹을 소중한 양식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소녀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는데 박서방과 어머니는 돌아가며 그녀의 곁을 지키고 땀을 닦아주며 억지로라도 미음을 먹여 기력을 잃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이 산속에서 다 죽어가는 거지를 데려왔다는 소문을 듣고는 혀를 차며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의 시고까지 들이니 저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겠구먼 하고 수군거렸지만 그 중에는 박서방의 착한 심성을 아는 이들이 몰래 쌀자루나 달걀을 눈앞에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박서방은 남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소녀가 눈을 뜨기만을 기다리며 가게 문을 여는 것도 잊은 채 간호에만 매달렸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박서방이 마당에서 장사를 패고 있는데 방 안에서 어머니 하고 부르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도끼를 내던지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서니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소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이불 속에 누워있던 소녀가 힘겹게 눈을 뜨고 그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동자는 깊고 맑아 마치 밤하늘에 담은 듯 했습니다. 소녀는 자신을 바라보는 낯선 두 사람을 보고 겁을 먹은 듯 몸을 움츠렸으나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와 박서방 모자의 선한 눈빛을 보고는 이내 경계심을 풀고 가만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저는 분명 죽어서 저승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소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떼자 박서방의 어머니는 따뜻한 물 한 모금을 먹여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저승이 아니라 사람 사는 집이란다. 내 아들이 눈 덮인 산길에서 너를 업고 왔다. 이제 걱정 말고 푹 쉬거라. 소녀는 그 말을 듣고 박서방을 쳐다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어 박서방은 가슴이 뭉클해져 차마 그 눈을 오래 마주볼 수가 없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분이라고 했는데 그녀는 원래 읍내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최부자 댁의 종으로 일하다가 주인 아씨가 아끼는 비단 옷에 실수로 국물을 쏟아다는 이유로 멍석마리를 당하고 한겨울 산속에 내다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들을 이야기하며 몸서리를 쳤고 그 이야기를 듣던 박서방과 어머니는 최 부자의 잔인함에 치를 떨며 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런 끔찍한 곳에는 다시 가지 않아도 된다. 비록 우리 집이 가난하여 배불리 먹이지는 못하더라도 매를 맞거나 쫓겨날 걱정은 없을 테니 마음 편히 지내거라. 박서방의 단호한 말에 분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분이는 박서방의 식구가 되어 몸을 추스르기 시작했는데 비록 몸은 쇠약했지만 그녀에게는 남다른 총명함과 야무짐이 있어 누워있는 동안에도 방 안이 흐트러진 물건들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정리정돈을 돕는 등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서방은 그런 분위를 보며 단순히 불쌍한 아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귀한 인연을 만난 것이 하는 막연한 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매섭게 불었지만 박서방네 작은 초가집에는 새시구의 온기가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봄날 같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기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분이가 조심스럽게 박서방을 불렀는데 그녀의 표정은 사뭇 진지하여 박서방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리, 저를 살려주시는 애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비록 천한 몸이나마 이 댁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가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박서방은 아직 아는 아이가 무슨 일을 하겠나 싶어 만류하려 했으나 분이의 눈빛이 너무나도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어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망해가던 박서방네 가게에 불어닥칠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음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찬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어대는 소리에 잠이 깬 박서방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일어났는데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함께 고소한 숭늉 냄새가 풍겨와 코끝을 간지럽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벌써 일어나셨나 싶어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방문을 열었는데 부엌 아공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분이었고 그녀는 아직 피기가 채 가시지 않은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매만큼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깜짝 놀라 아니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왜 벌써 일어나 일을 하는가. 자을이 쏘기엔 구가가코 어유코 아노 타퍼코 귀족을 도문 곁에 구린 뒷치먼 날이 밥값은 해야지요. 몸은 움직여야 더 빨리 낫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표주바를 가마 공손히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가게 일을 돕겠다고 나섰는데 박서방은 그녀가 무리하다가 다시 쓰러질까봐 노심초사하며 만류했지만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기에 결국 무거운 물건은 들지 않고 가벼운 청소만 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습니다. 박서방네 가게는 오랫동안 장사가 안 되어 물건들이 제멋대로 널려있고 구석구석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어 마치 버릇 창고와도 같았는데 분이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빗자루와 걸레를 들더니 가게 안에 묵은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희뿌연 먼지가 사라지고 본래의 나무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칙칙했던 가게 안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앉으니 마치 죽어있던 공간이 숨을 쉬는 듯했습니다. 박서방은 그저 먼지를 터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었지만 분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점차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고 닦아내어 새 것처럼 만들어 놓는 재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팔리지 않아 구석에 처박혀 있던 녹그릇들은 분이의 손길을 거치자 거울처럼 반짝거리며 빛을 내기 시작했고 색이 바른 듯 보였던 비단 자투리들도 깨끗하게 다림질하여 색깔별로 가지런히 정돈해 놓으니
제법 고운 자태를 뽐내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물건에도 주인의 정성이 깃들어야 손님이 그 귀함을 알아봅니다. 라고 말하며 흠집이 난 물건은 수선하고 짝이 안 맞는 물건은 짝을 찾아주며 가게 전체의 기운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게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본인은 물건의 배치를 바꾸자고 제안했는데 박서방은 아버지가 해오던 방식대로 물건을 두는 것이 익숙하여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거렸으나 분이의 설명을 듣고는 무릎을 탁 치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이는 바늘을 사러 온 사람은 실도 피할 것이고 빚을 사는 사람은 거울도 보고 싶을 테니 연관된 물건을 함께 두어야 손님의 지갑이 열립니다. 라고 말하며 뒤죽박죽 섞여있던 물건들을 쓰임새에 달아 보기 좋게 진열했습니다. 입구 쪽에는 화사한 색감의 뱅기와 놀이개를 걸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하고 안쪽에는 쌀이나 소금 같은 생필품을 두어 손님들이 가게 안까지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지혜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며칠 뒤 드디어 첫 손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이웃 마을에 사는 깐깐아리로 소문난 떡집 아주머니였고 그녀는 평소 박서방네 물건이 볼품없다며 타박만 하고 돌아가기 일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가게 안을 휘둘러 보더니 어라? 이 집이 웬일로 이렇게 환해졌나? 주인장이 장가라도 가. 사의 분이가 사분이 다가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분이는 아주머니가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을 칭찬하며 그에 어울릴 만한 옥색 땡기를 슬며시 권했는데 시큼 말솜씨가 어찌나 곰살맞고 정겨운지 아주머니의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분이가 골라준 댕기를 들어보고는 흡족해하며 보는 눈이 제법이구나. 내 이것 하나만 사려 했는데 내 싹싹함이 예뻐서 참빛도 하나다오. 라고 말하며 주머니를 열었고 박서방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얼른 물건을 싸주었습니다. 본인은 물건을 건네면서 가게 구석에 굴러다니던 자투리 천으로 만든 작은 복주머니를 덤으로 얹어주며 이건 저희 가게를 찾아주신 것에 대한 작은 정성입니다. 대개 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라고 말했는데 아주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감동하여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박서방은 멍하니 서 있다가 손에 들린 엽전을 보고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며 볼을 꼬집어 보았는데 그것은 분명 꿈이 아닌 현실에 묵직한 돈이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했듯이 박서방네 가게가 달라졌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집에 가면 물건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예쁘고 싹싹한 처자가 덤까지 챙겨준다더라 는 이야기가 아낙네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파리만 날리던 가게에는 하나둘씩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호기심에 들렀던 사람들도 분이의 야무진 일 처리와 친절한 태도에 반해 단골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박서방은 밀려드는 손님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벅찬 기쁨이 샘솟아 힘든 줄도 모르고 싱글벙글 웃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게가 화기를 되찾자 박서방네 집안 살림에도 윤기가 돌기 시작했는데 텅 비어있던 쌀독에는 햅쌀이 가득 채워졌고 저녁상에는 구수한 된장찌개와 기름진 생선구이가 올라와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다 분이 덕분이다. 저 아이가 우리 집의 복덩어리야. 라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고 혹여나 그녀가 힘들까봐 무거운 짐은 자신이 도맡아 하고 틈틈이 간식을 챙겨주는 등 각별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분이는 박서방과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했고 불에는 발그레한 홍조가 돌아 예전에 초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여쁜 처녀의 자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삼신할머니라 불리는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박서방네 가게를 찾아왔는데 그녀는 평소에 두문불출하며 사람들의 관상을 보거나 길흉화복을 점쳐주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물건을 살 생각은 없는 듯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부지런히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분이를 빤히 쳐다보며 눈을 가늘게 떴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날카롭고 깊은지 마치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박서방은 할머니가 오신 것이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껴 하던 일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박서방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동하고는 분이에게 다가가 쭈글쭈글한 손으로 그의 손을 잡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는데 분이는 당황스러웠지만 어른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쯧쯧 혀를 차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더니 이내 분이의 손을 놓고 박서방을 가게 구석진 곳으로 따로 불러내어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서방, 자네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는가?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닐세. 박서방은 긴장된 목소리로 산속에서 구해온 사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팡이로 땅을 툭툭 쳤습니다. 잘 듣게나 이 아이는 타고난 기운이 범상치 않아 흙 속에 묻혀 있어도 빛이 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일세. 자네 집에 굴러 들어온 복덩어리가 맞기는 하나 귀한 그릇일수록 깨지기가 쉬운 법이지. 할머니의 알 수 없는 말에 박서방이 의아한 표정을 짓자 할머니는 주름진 눈매를 더욱 좁히며 경고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야. 이 아이가 자네 집을 일으켜 세울 수는 있으나 그 빛을 탐내는 자들이 반드시 꼬이게 되어 있네. 특히 이 아이가 본래 있던 곳의 기운이 흉악하니 자네가 단단히 마음을 먹지 않으면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어. 박서방은 할머니의 말씀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안 그래도 분이가 최부자 댁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던 차에 이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럼 제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박서방이 간절하게 매달리자 할머니는 박서방의 어깨를 두드리며 욕심을 버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네의 그 마음만 변치 않으면 될 걸세. 허나 명심하게 바람이 불어올 때 나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뿌리가 깊어야 하는 법, 자네가 이 아이의 뿌리가 되어주어야 하네. 라는 알쏭달쏭한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뒤에도 박서방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는데 가게 안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가 손님들에게 상냥하게 웃으며 물건을 팔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할머니의 경고가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의 가슴 한구석에는 묵직한 돌덩이가 자리 잡은 듯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그는 분이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를 지켜줘야 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가게 문을 닫고 들어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할머니의 말을 곱씹으며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를 시련에 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가게는 더욱 번창하여 읍내에서도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들이 생겨날 정도가 되었는데 분이는 이제 가게 살림을 도맡아 하다시피 하며 장부 정리까지 척척 해내어 박서방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셈만 빠른 것이 아니라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읽어 미리 필요한 물건을 준비해두는 선견지명까지 갖추고 있었으니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을 잘 보이는 곳에 내놓고 날이 추워질 것 같으면 속옷을 미리 꺼내놓아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박서방은 그런 분위를 보며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재능이 너무나 뛰어나서 이 작은 마을에 갇혀있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박서방네 가게에 가면 없는 게 없고 주인장보다 더 똑똑한 처자가 있다 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개 중에는 분이를 며느리로 삼고 싶다며 중매를 사려는 사람들까지 나타나 박서방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서방은 그럴 때마다 아직 몸도 다 낫지 않았고 우리 집 귀한 식구라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 거절하며 분이를 감싸고 돌았는데 이는 단순히 일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친동생처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이 또한 박서방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어진일도 마다하지 않고 박서방을 하늘처럼 섬기며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이 물건을 떼러 읍내 장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주막에서 낯익은 얼굴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은 바로 최부자들의 머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아 박서방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야, 그 도망간 계집애 말이야. 산에서 얼어 죽었겠지. 주인 마님, 성질에 살아있었으면 벌써 추노꾼을 풀었을 텐데. 조용한 걸 보니 죽은 게 틀림없어. 머슴들의 말을 들은 박서방은 심장이 쿵쾅거려 술잔을 들고 있던 손이 바들바들 떨렸고 혹시라도 그들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박서방은 불안한 마음에 뒤를 자꾸만 돌아보았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것만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문을 열자마자 그는 분이가 무사한지부터 확인했는데 분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으로 그를 맞이해 주었고 그제야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의 머릿속에는 삼신 할머니의 경고와 최부자 댁 머슴들의 이야기가 맴돌며 떠나지 않았고 이 평화가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밤이 깊어 만물이 잠든 시간 박서방은 마루에 나와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유난히 밝은 달이 구름 사이로 숨었다 나왔다 하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처지가 다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매일은 분이와 상의하여 가게를 더 키우고 돈을 더 많이 벌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할 자금을 마련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관아에 아는 사람을 만들어 뒷배를 봐달라고 부탁이라도 해야 할지 고민하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박서방은 분이를 불러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분이야, 우리가 지금은 장사가 잘 되어 먹고 살만해졌지만 세상 일이란 알 수 없는 법이니 미리 대비를 해야겠다. 내 생각에는 앞으로 어떤 물건이 잘 팔릴 것 같으냐? 박서방의 물음에 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제가 보기에는 곧 큰 비가 내릴 징조가 보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개미들이 높이 집을 짓고 제비들이 낮게 날아다니는 것을 보니 장마가 길어질 듯합니다. 그러니 소금보다는 기름종이와 삿갓을 넉넉히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서방은 분이의 해안에 다시 한번 놀라며 그녀의 말대로 따르기로 결정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맑은 날씨에 무슨 비걱정이냐며 비웃었지만 박서방은 분이를 믿고 전 재산을 털어 기름종이와 삿갓을 사들였습니다. 창고 가득 쌓인 물건들을 보며 박서방은 불안하기도 했지만 분이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가고 있었고 하늘에는 점차 먹구름이 몰려오며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으니 이것은 박서방네 가게에 또 한 번의 큰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가 닥쳐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평화로운 일상 뒤편에서 읍내 장터의 소문은 돌고 돌아 결국 최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박서방네 가게에 기가 막히게 일을 잘하는 처자가 들어와 떼돈을 벌고 있다더라. 그 처자가 생김새도 곱고 말씨도 읍내 사람 같더라. 은 소문들은 최부자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탐욕스러운 최부자는 그 복덩이의 정체를 캐내기 위해 음흉한 눈빛을 번득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들이닥칠 폭풍우를 예고하듯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가 바람에 스산하게 울어대며 긴긴 밤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분이의 예지력이 적중한 것인지 며칠 뒤부터 하늘에는 먹구름이 묵직하게 내려앉기 시작하더니 이내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며 대지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려니 했던 마을 사람들도 비가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퍼붓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는데 마당에 널어놓은
고추는 빗물에 젖어 눅눅해졌고 지붕이 샘직들은 양동이를 받쳐 소란스러웠습니다. 마을 앞 개울물은 무서운 기세로 불어났고 장터의 난전들은 비를 피하지 못해 물건들이 엉망이 되었으니 준비 없이 장마를 맞이한 사람들의 한숨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마을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때 박서방의 가게는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는데 사람들은 비에 젖은 옷을 털며 들어와 박서방이 미리 준비해둔 기름종이와 삿갓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박서방, 자네가 어찌알고 이런 물건들을 준비했나. 자네 덕분에 우리 집 곡식들이 젖지 않게 되었네. 하며 고마워하는 사람들의 인사가 끊이지 않았고 박서방과 분인은 밀려드는 손님들에게 물건을 내어주느라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다른 가게들은 비 때문에 손님이 뚝 끊겨 울상을 지었지만 박서방네 가게만은 불이 환하게 켜진 채 밤늦도록 사람들로 북적였으니 그야말로 분이가 불러온 복이 넝굴째 굴러들어온 셈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빗소리를 들으며 분필에 쌓이는 엽전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분이의 신통한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그녀는 단순히 날씨를 맞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가 오면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밖으로 나오기를 꺼리지만 당장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간파하고 덤으로 부침개 거리가 될 만한 밀가루와 막걸리까지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해둔 분이의 장사 수완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손님들은 기름종이를 사러 왔다가 비도 오는데 부침개나 해먹을까 하며 밀가루 한 100박씩을 더 사갔으니 박서방네 가게의 매출은 평소의 몇 배를 훌쩍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장마가 계속되는 동안 박서방네 집은 마을에서 가장 활기차고 풍요로운 곳이되었는데 박서방은 큰돈을 벌었음에도 결코 거만해지지 않고 비 피해를 입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과 소금을 나누어주며 덕을 쌓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분이 덕분이니 이 아이가 우리 집의 보배다 라고 말하며 분이에게 새옷감과 꽃신을 선물했는데 분이는 과분하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박서방이 간곡한 권유에 못 이겨 선물을 받아들고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고운 색동저고리를 입은 분이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름다웠고 박서방은 그런 그녀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아름다움이 바깥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비밀은 없는 법이고 특히 돈과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소문이 따르기 마련이라 박서방네 가게가 복이 들어온 집이라는 소문은 빗줄기를 타고 넘어 읍내 장터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읍내 주막에 모인 장사치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그 산골 마을 박서방이 떼돈을 벌었다더라. 죽어가던 계집종을 주워다가 살려냈더니 그 아이가 신통력을 부려 집안을 일으켰다더라. 무의 이야기를 안주삼아 떠들어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돌고 돌아 마침내 탐욕스럽고 심술궂기로 유명한 최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는 평화롭던 박서방네 집에 드리워질 검은 그림자의 서막이었습니다. 최부자는 읍내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으나 욕심이 끝이 없어 남의 논두렁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 드는 위인이었는데 그는 박서방네 이야기를 듣자마자 직감적으로 그 복덩이 계집종이 자신이 내다버린 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뭐라, 내가 멍석말이해서 내다버린 그년이 살아서 남의 집을 부자로 만들어줬다고? 최 부자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는 분이가 살아서 잘 지낸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차지해야 할 복을 박서방이 가로챘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분이를 끌고 오고 싶었으나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인지라 일단 상황을 살피기 위해 자신의 신복인 마름을 몰래 박서방네 마을로 보냈습니다.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어느 날 오후 낯선 사내 하나가 삿갓을 눌러쓰고 박서방네 가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는 물건을 사는 척하며 가게 구석구석을 뱀 같은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당시 분이는 가게 안쪽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사내의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가 사내와 눈이 마주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사내는 바로 최 부자 댁에서 자신을 매질하던 마름이었는데 비록 삿갓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흉터난 턱과 비열한 눈매는 꿈에서도 잊을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황급히 몸을 돌려 부엌으로 숨어들었는데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리고 온몸이 사시나 묻어있듯 떨려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름은 분이의 뒷모습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가게 주인인 박서방에게 다가가 은근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주인장, 요즘 이 가게가 아주 번창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혹시 일을 돕는 처자가 하나 있지 않소? 내 조카가 일자리를 구하는데 솜씨 좋은 처자에게 일을 좀 배우게 하고 싶어서 그러오. 박서방은 사내의 말투에서 왠지 모를 불길함을 느꼈지만 짐짓 태연한 척하며 우리 가게에는 늙으신 어머니와 저뿐입니다. 잘못하셨소. 라고 딱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마름은 박서방이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하하, 겸손하시기는 내 눈으로 방금 한 채로 들어가는 고운 처자를 보았는데 어찌 숨기려 하시오? 하며 노골적으로 안쪽을 기웃거렸습니다. 박서방은 등 위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사내 앞을 막아서고는 물건을 살 것이 아니면 나가주시오. 우리는 바쁜 사람들이요. 하며 단호하 말했습니다. 마름은 박서방의 기세에 잠시 주춤하더니 알겠어. 내 오늘은 그냥 가지만 조만간 다시 올 일이 있을게요.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가게를 나갔는데 그의 뒷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하이에나처럼 섬뜩했습니다. 그 사내가 사라지자마자 박서방은 맥으로 뛰어들어가 분이를 찾았는데 분이는 부뚜막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파랗게 질린 얼굴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그 사람입니다. 최 부자댁 마름이에요. 저를 잡으러 온 게 분명합니다. 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서방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짐짓 침착한 표정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달래줬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있는 한 누구도 너를 데려가지 못한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너는 우리 식구다. 박서방은 분이를 안심시켰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마름이 돌아가서 최 부자에게 보고를 올리자 최 부자는 무릎을 탁 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년이 살아있을 줄 알았다. 4살을 축내던 년이 남의 집에 가서 복덩이 노릇을 하고 있다니.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야. 최 부자는 분이를 다시 데려와 자신이 곳간을 채우게 하거나 아니면 박서방에게서 분이의 몸값을 톡톡히 받아내어 배를 불릴 신산을 꾸몄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왈패들을 이끌고 쳐들어가고 싶었으나 박서방이 마을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려 보다 확실하게 분이를 어감할 계략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며칠 뒤 관아의 일방과 술자리를 가지며 박서방네 이야기를 슬쩍 흘렸는데 박서방이라는 자가 내 종을 훔쳐다가 첩으로 삼고 재산을 불렸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말을 꾸며대었습니다. 이방은 최 부자에게 뒷돈을 넉넉히 받은 터라 그거 참 고얀 놈이로군요. 주인의 허락 없이 종을 데려간 것은 명백한 도둑질이니 관아의 힘을 빌려서라도 바로잡아야지요. 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최 부자는 이방의 약조를 받아내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박서방을 옥죄어 올가미를 서서히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서방은 마름이 다녀간 후로 밤잠을 설치며 대책을 강구했는데 그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분이를 불러 모아놓고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곧 저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힘있는 자들이 작정하고 덤벼들면 당해낼 채간이 없다. 하지만 나에게도 생각이 있다. 서방은 그동안 모아둔 돈괴를 열어보이며 이 돈을 모두 쓰는 한이 있어도 분이를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내 뜻이 정
그렇다면 어미도 따르마.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돈이 진짜 돈이다. 라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서방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마을의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올리고 그동안의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제가 산속에서 죽어가던 아이를 구해 딸처럼 키우고 있는데 전 주인이 이제 와서 억지를 부리며 아이를 빼앗아가려 합니다. 부디 마을 어르신들께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평소 서방의 성품을 잘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놈들 같으니라고 우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감히 어디서 행패를 부려? 하며 분개했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전 마을이 나서서 박서방을 돕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또한 박서방은 읍내에 아는 지인을 통해 최 부자가 관아와 결탁하여 자신을 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는데 이에 그는 최 부자의 약점을 캐내어 맞불을 놓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인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최 부자의 비리를, 예를 들어 나라의 밭을 세곡을 빼돌리거나 소작농들을 수탈한 장부 조작 사실들을 박서방에게 낱낱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박서방은 본의의 증언을 꼼꼼하게 받아 적으며 이것이 최 부자의 탐욕을 끊어낼 결정적인 모기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하늘이 맑게 갠 어느 날 아침,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험상궂은 사내들이 떼를 지어 몰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거만한 표정을 지은 최 부자가 가마에 앉아 있었고 그 뒤로는 몽둥이를 든 말패들과 관아의 포졸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길을 비켜섰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엄마 치마폭 뒤로 숨어들었는데 그 행렬은 곧장 박서방네 가게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박서방은 가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어머니와 분이가 하얀 소복을 입고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이는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맞서 싸우겠다는 무언의 시위와도 같았습니다. 최 부자는 가게 앞에 멈춰서서 박서방을 내려다보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이름 박서방. 남의 종을 훔쳐다가 숨겨놓고 호요식하다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최 부자의 고함 소리가 마을을 뒤흔들자 숨죽이고 있던 정적이 깨지고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박서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최 부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게 때려 산속에 내다 버린 것이 죄입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을 거두어 살린 것이 죄입니까?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는데 어찌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곳에 와서 행패를 부리십니까? 박서방이 당당한 호통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쏘! 박서방 말이 맞소 하는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최 부자는 박서방의 기세에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얼굴을 붉히며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놈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고 내 종년을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마당으로 들어서려 하자 박서방은 품속에서 두툼한 문서 뭉치를 꺼내어 높이 쳐들었습니다. 잠깐 내 손에 들린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들어오는 것이 좋을 것이오. 이것이 관아로 들어가면 대감의 목이 온전할지 장담할 수 없을 텐데 그래도 들어오시겠소? 박서방의 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분이가 알려준 최 부자의 비리장부 사본과 마을 사람들의 탄원서가 적힌 두루마리였습니다.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그 종이 뭉치는 마치 칼보다 더 예리한 무기가 되어 최 부자의 목을 겨누고 있었으니 승기를 잡은 듯 보였던 최 부자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숨 막히는 대치 속에서 박서방과 최 부자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과연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마을의 운명과 분이의 앞날이 걸린 일생일대의 대결이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습니다. 박서방의 손에 들린 장부 뭉치는 마치 벼락이라도 품은 듯이 위태로워 보였고 그 모습을 본 최 부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해 입술을 파르르 떨기 시작했는데 그는 자신의 비밀 장부가 어떻게 박서방의 손에 들어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서방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며 포졸들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장부에는 최 부자가 지난 흉년에 나라에서 내려온 구휼미를 빼돌려 자신의 곳간을 채운 내역과 관아에 바쳐야 할 특산물을 가로챈 날짜와 수량이 낱낱이 적혀 있소. 당신들이 진정 나라의 녹을 먹는 포졸이라면 죄 없는 백성을 잡을 것이 아니라 이 도둑을 잡아 관아로 압송해야 마땅할 것이오. 박서방의 서슬퍼런 호통의 포졸들은 주춤거리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는데 그들도 평소 최 부자의 악명과 탐욕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터라 섣불리 움직이다가는 나중에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차랑 끝을 슬그머니 내렸습니다. 최 부자는 다급해진 나머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놈이 미치더니. 나를 모함하려 드는구나. 여봐라, 저놈의 주둥이를 당장 쳐라. 내 너희들에게 두둑한 포상을 내릴 것이니 어서 저놈을 끌어내란 말이다. 하지만 최 부자의 목소리에는 이미 두려움이 잔뜩 묻어나 있어 그 누구도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얀 소복을 입고 어머니 곁에 조용히 앉아있던 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매를 맞고 쫓겨나던 비천한 종의 모습이 아니었으며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고고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분이는 최 부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떨지 않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저를 기억하시겠지요? 장부는 제가 마님의 심부름으로 쌀칸만이 술을 세고 있을 때 마님께서 직접 먹을 갈아 적으셨던 바로 그 장부입니다. 제가 그를 모르는 줄 아시고 제 앞에서 맘 놓고 쓰셨으나 저는 어깨너머로 그를 익혀 그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예, 분이의 증언은 결정적인 한 방이 되어 최 부자의 가슴에 꽂혔고 마을 사람들은 세상에 저런 천인 공노할 짓을 하다니 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마치 벌떼가 날아오르는 소리처럼 윙윙거리며 최 부자를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이 무시하던 종면이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식은땀을 비오듯 훑쳤습니다. 그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어 도망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저 입만 벙긋거리며 헛기침만 해댈 뿐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공포에 질린 최 부자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 대신 침착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품속에서 또 다른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장부 옆에 나란히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를 내며 떨어진 그 주머니는 박서방이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한 엽전 꾸러미였는데 그는 최 부자를 향해 마지막 제안을 건넸습니다. 최 부자, 나는 당신을 관아에 고발하여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다만 이 아이 분이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조를 받고 싶을 뿐이요. 여기 있는 돈은 당신이 억지로 주장하는 이 아이의 몸값의 10배는 좋게 될 것이요. 이 돈을 받고 조용히 물러가시겠소? 아니면 이 장부와 함께 관아로 가시겠소? 그것은 박서방이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자 더 이상의 후환을 없애기 위한 지혜로운 결단이었는데 최 부자는 돈주머니와 장부를 번갈아 쳐다보며 탐욕과 공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장부가 공개되면 자신은 곤장으로 끝나지 않고 유배를 가거나 참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중죄였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선뜻 돈을 집어들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돈 냄새를 맡은 그의 본능은 어쩔 수 없었는지 최 부자는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더니 짐짓 선심 쓰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네 놈의 정성을 봐서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겠다. 내 그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예정을 생각해서 물러가는 것이니 그리 알라. 최 부자는 황급히 하인을 시켜 돈주머니를 챙기게 하고는 장부를 뺏으려 손을 뻗었으나 박서방은
재빨리 장부를 거두어들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장부는 내가 보관하고 있겠소. 만약 당신이 또다시 딴 마음을 먹고 우리를 괴롭히거나 분의를 헤아려 든다면 그때는 이 장부가 바로 관찰사 영감의 책상 위에 올라가게 될 것이오. 그러니 부디 딴생 사시길 바라오. 박서방의 서슬퍼런 경고에 최 부자는 얼굴을 구기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쫓기듯 가마에 올라타 황급히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왔던 왈패들과 푸졸들도 꽁무니를 빼며 그 뒤를 따르니 마을을 덮고 있던 먹구름이 순식간에 걷히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 일행이 마을 어귀너머로 사라지자 숨죽이고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와아 하고 함성을 지르며 박서방네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들은 박서방의 등을 두드리고 손을 잡으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박서방 장하다. 그 악독한 최 부자를 꼼짝 못하게 만들다니 심연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네. 동네 어르신들은 서방의 용기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아낙네들은 분위를 끌어안고 이제 살았다, 이제 다 끝났다 하며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서방의 어머니는 마루에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과 분위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연신절을 올렸습니다. 박서방은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와 분위에게 다가갔는데 분위는 긴장이 풀린 탓인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따뜻한 손길로 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분이야, 이제 울지 마라. 너는 더 이상 도망자도 아니고 종도 아니다. 내 전 재산을 주어 너를 샀으니 너는 이제 떳떳한 내 딸이자 집에 귀한 식구다. 누구도 너를 함부로 할 수 없으니 안심하거라. 그 말을 들은 분이는 소리내어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소리는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한과 서름을 모두 씻어내려는 듯 애절하고도 시원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소동이 가라앉고 저녁 무렵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의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 박서방네 마당에 큰 잔치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사에 술이 빠질 수 없지 하며 막걸리 항아리를 들고 오는 아저씨, 가져오는 떡과 과일을 머리에 이고 오는 아주머니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박서방네 마당에는 멍석이가 일고 횃불이 밝혀졌으며 구수한 음식 냄새와 흥겨운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들썩거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박서방의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마을의 평화를 위협하던 악을 몰아내고 다시 찾은 일상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큰 솥이 걸리고 김이 모랑모랑 나는 국밥이 끓고 있었는데 박서방은 직접 국자를 들고 사람들에게 국을 퍼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모두 이웃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뒤에서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찌 그 큰 소리를 칠 수 있었겠습니까? 많이들 드시고 즐기십시오. 박서방의 겸손한 말에 사람들은 아닐세. 자네의 그 대쪽 같은 기계가 우리를 살렸네 하며 술잔을 권했고 술잔이 오가는 사이에 이웃 간의 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분이도 속옷을 벗고 고운 새똥옷으로 갈아입은 뒤 사람들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술을 달았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환한 미소가 번져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삼신 할머니도 잔치에 오셔서 삼석에 앉아 계셨는데 할머니는 박서방을 불러 곁에 앉히고는 흐뭇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했잖나. 뿌리가 깊으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네가 욕심을 버리고 전 재산을 내놓아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했기에 더 큰 화를 맞고 복을 지킨 게야. 돈이란 똥과 같아서 쌓두면 악취가 나지만 밭에 뿌리면 거름이 돼 귀한 열매를 맺는 법이지. 할머니의 비유의 좌중은 폭소를 터뜨렸고 박서방은 할머니의 지혜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이들은 멍석 위에서 고나떨어지고 어른들도 하나둘씩 쉬기에
얼굴이 붉으스름해졌는데 마을 풍물패가 나와 꽹과리와 장구를 치며 흥을 돋우자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장마와 최부자의 위협으로 움츠러들었던 마을의 기운이 신명나는 가락과 함께 활활 타오르는 활불처럼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나당으로 나와 춤판에 어우러졌는데 그는 춤을 잘 추지는 못했지만 어깨를 들썩이며 그동안의 긴장과 피로를 모두 털어버렸습니다. 본이 역시 아낙네들의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돌며 달빛 아래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나비처럼 사분사분 춤을 추었습니다. 잔치가 파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박서방네 집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는데 마당에 남은 것은 타다 남은 횃불의 잔해와 희미한 음식 냄새뿐이었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따스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서방과 어머니 그리고 분이는 마루에 걸터앉아 밤하늘에 뜬 둥근 달을 올려다보았는데 오늘따라 달빛이 유난히 밝고 부드럽게 그들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분이야, 너도 정말 애썼다. 박서방이 나지막이 말하자 어머니는 아들의 손등을 쓸어주며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킨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너의 그 착한 마음씨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분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눈시울을 붉혔는데 이제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고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박서방과 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나리, 아니 아버지, 어머니, 저를 거두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분이가 처음으로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자 박서방과 어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져 서둘러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더 이상 남남이 아니야. 세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지며 그들의 인연은 피보다 더 진한 끈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박서방은 텅 빈 돈괴를 바라보며 잠시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비록 그동안 모은 재물은 다 사라졌지만 그 대신 사람을 얻었고 평화를 얻었으며 마을 사람들의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더 큰 재산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덩이 분이가 곁에 있으니 다시 시작하면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를 채웠습니다. 그는 가게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돌아와 내일부터는 또 어떤 손님들이 찾아올지 분이와 함께 어떻게 가게를 꾸려나갈지 행복한 고민을 하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집안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사방이 어둠에 잠기자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격렬했던 하루의 끝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아늑했습니다. 실분 위로 부는 바람소리마저도 이제는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고 마치 집을 지켜주는 소신의 숨결처럼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박서방은 이불을 덮고 누워 눈을 감으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꿈만 같이 느껴졌지만 곁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와 분이의 고른 숨소리가 이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어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은 박서방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분이의 기지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박서방네 가족은 더욱 단단하게 뭉치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가 가져간 돈은 아깝지 않았으니 그것은 애군을 쫓아내는 값비싼 부적과도 같은 것이었으며 그로 인해 박서방네 집에는 진정한 평화와 안녕이 깃들게.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박서방네 가게 문은 다시 활짝 열릴 것이고 그곳에는 언제나처럼 사랑 냄새나는 따뜻한 이야기가 피어날 것임을 예고하며 깊은 밤은 소리 없이 흘러갔습니다. 폭풍우가 휩쓰고 지나간 뒤에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르듯이 최부자와의 거친 싸움이 끝난 후 박서방네 마을에는 전보다 더 평온하고 따스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소동 이후 박서방의 가게는 며칠 동안 문을 닫고 휴식을 취했는데 이는 단순히 몸이 고단해서가 아니라
그동안의 긴장을 풀고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위함이었습니다. 마당에 널려있던 잔치의 흔적들을 지우며 박서방은 텅 비어버린 돈패를 다시 제자리에 가다 놓았는데 비록 그 안에는 엽전 한 딩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도 넉넉하고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돈패를 어루만지며 이제 이 빈 곳을 돈이 아닌 사람의 정으로 채우면 된다. 고 혼잣말을 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사흘 뒤 박서방은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분이를 데리고 관아로 향했는데 이는 분이를 정식으로 자신의 수양딸로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관아로 가는 길목마다 마주치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아이고 이제 진짜 부녀지간이 되러 가는구만. 정말 보기 좋네. 보기 좋아 하며 덕담을 건네주었습니다. 분이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으며 박서방의 뒤를 따르는 그 모습에서 더 이상 예전에 주눅든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관아의 이방도 최부자 사건의 전말을 들어 알고 있었기에 군말 없이 서류를 꾸며주며 박서방, 자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일세. 이 아이를 잘 키워보시게. 라며 은근슬쩍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호적 정리가 끝나고 관아문을 나설 때 박서방은 분이의 손을 꼭 잡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분이야, 이제 너는 나라에서도 인정한 내 딸이다. 박씨 집안의 귀한 딸이니 어디 가서도 기죽지 말고 어깨를 펴고 다니거라. 박서방의 말에 분이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네, 아버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주는 울림이 두 사람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박서방은 분이에게 엿 한 가라를 사주며 어린아이처럼 달래주었는데 그 모습이 영락없는 다정한 아버지와 딸의 모습이라 지나가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박서방네 가게가 다시 문을 여는 날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가게 앞으로 모여들었는데 그들의 손에는 돈 대신 각자의 집에서 가져온 곡식이나 반찬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서방, 우리 때문에 전 재산을 다 써가면서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보태 쓰시게. 지난번에 외상으로 가져간 물건값이네. 라며 늙은 농부가 쌀자루를 내려놓았고 옆 아주머니는 이건 우리 텃밭에서 딴 호박이랑 가지예요. 반찬이라도 해드시라고 가져왔어요. 하며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서방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물건을 놓고 도망치듯 가버리니 가게 안은 금세 이웃들의 정성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채워졌던 가게가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으니 박서방은 이것이 바로 삼신할머니가 말씀하신 진짜 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팔아 남기는 이문보다 사람을 남기는 장사가 더 귀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그는 찾아오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더욱 정성껏 대했고 가게는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어갔습니다. 분이 또한 가게 안주인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에게는 편지를 읽어드리고 셈이 어두운 사람들에게는 셈을 도와주는 등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의 문턱을 넘어 깊어가고 있었는데 마을 뒷산은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장관을 이루었고 뒷판에는 황금빛표 이삭이 고개를 숙이며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네의 가게마당에도 가을 볕에 말리기 위해 널어놓은 고추와 곶감이 붉은 보석처럼 반짝였고 처마 밑에는 옥수수와 마늘 꾸러미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당 한켠에서 콩을 탈며 올해는 흉년이 될 줄 알았더니 내 덕분에 우리 집도 풍년이구나 하며 분이를 향해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수확철이 되자 가게는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박서방이 읍내로 물건을 떼러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수확한 농산물을 박서방에게 위탁하여 팔아달라고 부탁해왔기 때문입니다. 박서방네 가게에 내놓으면
제값을 받을 수 있다면서 내 물건도 좀 맡아주게 하며 사람들은 박서방의 정직함을 믿고 물건을 맡겼고 박서방과 분이는 깨끗하게 손질하고 포장하여 읍내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분이의 야무진 솜씨 덕분에 박서방의 물건은 읍내에서도 인기가 좋아 가져가는 족족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박서방은 그 수익을 마을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나누어주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박서방은 이제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마을의 경제를 책임지는 든든한 일꾼이자 어른으로 대접받게 되었는데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을의 박서방을 찾아와 상의하곤 했습니다. 박서방, 이번에 마을 다리를 고쳐야 하는데 관아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혹은 우리 집 소가 아픈데 좋은 약을 구할 수 없겠나? 하는 물음들에 박서방은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분이는 옆에서 조용히 지혜를 보태거나 필요한 문서를 작성해주며 박서방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서리가 내리는 늦가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겨울을 날 준비인 김장을 하느라 분주해졌는데 박서방네 집에서도 김장하는 날은 큰 잔치와도 같았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이 모두 모여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며 왁자지껄 수다를 떨었는데 분이는 그 틈에서 솜씨 좋게 배추속을 넣으며 어머니 간 좀 봐주세요 하고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니는 갓 담근 김치를 쭉 찢어 분이의 입에 넣어주며 아이고 꿀맛이네 꿀맛이야. 우리 분이 손맛이 들어가서 더 맛있는가 보다 하며 며느리 자랑하듯 동네방네 떠들었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리는 겨울이 다시 찾아왔는데 1년 전 눈보라가 치던 그 밤과는 사뭇 다른 평온하고 아늑한 풍경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들어와 뜨끈한 아랫목에 자리를 잡았고 방 안에는 화로 위에서 군고구마가 익어가는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사락사락 눈 내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방 안의 호롱불은 은은하게 흔들리며 새시구의 그림자를 벽에 비추어주니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도 부럽지 않은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박서방은 화로에서 잘 익은 고구마를 꺼내 호호 불어가며 껍질을 벗겨 어머니와 분이에게 건네주었는데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노란 속살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자, 뜨거우니 조심해서 먹어라. 작년 이맘때는 우리가 참 춥고 배고팠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되었으니 꿈만 같구나. 박서방이 감회에 젖어 말하자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고 말고 다 조상님들이 도우시고 네가 착하게 살아서 받은 복이라. 그리고 우리 분이가 복덩이라서 그런 게지. 분이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동치미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켜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가끔 옛날 생각이 나서 무서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시던 그날 밤의 따뜻한 등과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이음맛을 생각하면 금세 마음이 놓여요. 두 분은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분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박 촉촉해져서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에헤이, 다 지나간 일을 뭐하러 마음에 담아두느냐.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더 많으니 즐거운 생각만 하거라.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 박서방이 문을 열어보니 옆집 아이가 갓 쪄낸 시루떡을 접시에 담아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엄마가 오늘 제 생일이라고 떡을 했어요. 따뜻하게 드시라고 심부름 왔어요. 아이의 볼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표정만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아이를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언손을 녹여주고 주머니에서 곶감 2개를 꺼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 생일 축하한다. 가서 엄마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거라. 아이는 배꼽 인사를 하고 신나게 뛰어갔고 박서방은 김이 나는 시루떡을 받아들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앉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말은 굵어졌지만 방 안의 온기는 더욱 깊어졌고 세 사람은 도란도란 이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박서방은 앞으로 가게를 어떻게 더 키울지, 봄이 오면 집을 어떻게 수리할지 행복한 계획을 늘어놓았고, 어머니는 분이에게 좋은 신랑감을 찾아주어야겠다며 만지시 운을 떼기도 했습니다. 분이는 얼굴이 평생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살 거예요 하며 애교를 부렸고, 그 모습에 박서방과 어머니는 껄껄 웃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박서방네 집 지붕 위로 소복이 쌓이는 눈은 마치 하얀 소미불처럼 집을 감싸 안아주었고, 마을의 모든 집들도 불이 꺼지고 고요한 잠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오는 깊은 밤, 박서방은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년간의 일들을 주마등처럼 떠올렸습니다. 죽어가던 생명을 구한 일, 가게가 번창하던 일, 최 부자와 맞서 싸우던 일,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이 평화. 모든 것이 기적 같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착한 마음이 씨앗이 되어 맺은 정당한 열매였습니다. 그는 옆에서 곤히 잠든 어머니와 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욕심내지 말고 지금처럼만 살자. 남을 돕고 나누며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다. 박서방의 입가에는 예순 미소가 번졌고, 그의 몸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른하게 풀려 깊고 편안한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쏟아져 내릴 것이고, 박서방은 또다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며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옛 이야기에 이르기를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하였으니, 박서방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등불로 남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살았던 집터는 세월이 흘러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들이 보여준 사랑과 용기, 그리고 나눔의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곁에 머물며 고단한 하루를 마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가 끝났으니 여러분도 박서방의 따뜻한 아랫목을 상상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밤새 내리는 눈이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모두 덮어주고 꿈속에서는 따뜻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바람이 차니 이불 꼭 덮으시고 부디 안녕히 주무십시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고 쏘아놓은 화살과 같다고 하더니 박서방네 집의 평화로운 나날들도 하루하루 쌓여 어느덧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는 더욱 굵어지고 가지를 넓게 뻗어 더 큰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박서방의 머리카락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이제는 중후한 노인의 태가 나기 시작했지만 그의 눈가에 맺힌 선한 웃음주름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그 긴 세월 동안 박서방네 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자자한 명소이자 마을 사람들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의논하는 사람방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박서방네 가게는 만물상이라는 간판을 새로 달았는데 없는 물건이 없을 뿐더러 물건 하나하나에 주인의 정직함과 정성이 깃들어 있어 한번 다녀간 손님은 반드시 다시 찾는다는 믿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더 이상 수줍음 많던 소녀가 아니라 가게의 안주인으로서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의젓한 여인이 되었는데, 그녀의 손끝에서 나오는 야무진 일, 처리와 사람을 대하는 지혜로운 처술술은 읍내 상인들조차 혀를 내두르며 배움을 청할 정도였습니다. 박서방은 그런 분위를 볼 때마다 내가 자식 농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었다 며 허허롭게 의곤했는데, 비록 피가 섞이지는 않았으나 두 사람 사이의 정은 그 어떤 친부녀보다도 깊고 단단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마을에는 또 한 번 큰 경사가 났으니 바로 분이가 혼인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신랑은 이웃 마을에 사는 성씨라고 성씨 좋은 목수였는데, 그는 박서방네 가게를 고쳐주러 왔다가 분이의 고운 마음씨와 지혜에 반해 몇 년을 한결같이 구애한 끝에 마침내 박서방의 승낙을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처음에는 분이를 시집 보내면
적적해서 살까 걱정하여 망설였으나 사내의 됨됨이가 나무처럼 우직하고 진실한 것을 보고는 마음을 놓았고 무엇보다 분이 또한 그를 은근히 마음에 두고 있음을 눈치채고는 흔쾌히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인식 날 박서방의 마당은 발 디딜림 없이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이는 10년 전 최부자를 몰아내고 열었던 잔치 이후로 가장 큰 마을의 축제였습니다. 마당에는 오색 천막이 쳐지고 멍석이 깔렸으며 국수 썩는 냄새와 전 부치는 고소한 냄새가 온 마을을 진동하여 지나가는 나그네의 발길조차 붙잡았습니다. 분이는 연지곤지를 찍고 붉은 화롯을 모습이 마치 활짝 핀 작약꽃처럼 화려하면서도 기품이 있어 하객들은 선녀가 따로 없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박서방은 사모간대를 쓰고 늠름하게 서 있는 사위와 그 옆에 다소곳이 선 분이를 바라보며 기쁨과 섭섭함이 교차하는 미묘한 감정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서방의 어머니는 비록 허리가 많이 굽고 거동이 불편해졌지만 손녀딸 같은 분이의 혼례를 보기 위해 정성껏 머리를 빗고 새 한복을 차려입은 채 대청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분이가 큰절을 올리자 쭈글쭈글한 손으로 분이의 손을 꼭 잡고 잘 살아야 한다. 너는 복덩이니 어디 가서도 사랑받고 잘 살게다. 남편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고 자식 낳고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거라. 라며 덕담을 건네셨습니다. 분이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아낙네들도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치며 훌쩍거렸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신랑 신부가 행진을 할 때 박서방은 쌀과 팥을 한 줌 쥐어 그들의 앞길에 뿌려주며 애군을 맞고 다복하기를 빌었습니다. 마을 풍물패가 심형나게 뺀거리를 치며 앞장서고 동네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뒤를 따르는 행렬은 마을 어귀를 돌아 신혼집으로 향했는데 그 더들썩하고 힘겨운 소리는 고요한 산골 마을의 생기를 불어넣으며 오래도록 메아리 쳤습니다. 박서방은 멀어지는 강화를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텅 빈 마당에 홀로 서서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았는데 왠지 모를 허전함 속에서도 딸을 잘 키워보냈다는 뿌듯함이 가슴 가득 차올라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분이는 출가한 뒤에도 매일같이 박서방네 가게에 들러 일을 돕고 시부모를 모시듯 박서방과 할머니를 극진히 봉양했는데 그녀의 효심은 마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 효녀 신청이가 환생했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사위 또한 쉬는 날이면 저가에 와서 장작을 패고 지붕을 고치며 박서방의 든든한 아들 노릇을 톡톡히 했으니 박서방은 아들 없는 서름을 느낄 새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게 안은 언제나 세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저녁이면 사위가 가져온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며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이 박서방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바람이 차가운 날이었는데 박서방의 어머니가 노안으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코끼를 끊으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신 뒤 박서방과 분이의 손을 잡고 나는 이제 갈 때가 되었다. 너희 덕분에 원 없이 행복하게 살다가니 여한이 없다. 슬퍼하지 말고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할머니의 임종은 주무시는 듯 너무나 평온하여 처음에는 돌아가신 줄도 모를 정도였는데 박서방은 어머니의 차가워진 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지만 그것은 통곡이 아니라 어머니의 평안한 안식을 비는 깊은 애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 어머니의 장례를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었는데 상여가 나가는 날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뒤를 따르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어르신,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셔서 편히 쉬십시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애도 속에 할머니는 양지 바른 뒷산 언덕에 묻히셨고 박서방은 어머니 잔디를 입히며 어머니, 이제는 아버지를 만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세요. 저도 언젠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은 컸지만 박서방은 분이와 사위의 위로 속에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삶과 죽음은 자연의 섭리임을 받아들이며 의연하게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보니는 어느덧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는데 아이들은 할아버지인 박서방을 무척이나 따랐습니다. 박서방은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할아버지가 되어 무릎에 손자들을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옛날 눈보라가 치는 밤에 할아버지가 산길을 가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래서요? 호랑이는 안 나왔어요? 하며 재촉하곤 했습니다. 박서방은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자신이 뿌린 선한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대를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하고는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박서방네 가게는 이제 사위와 분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박서방은 뒷방으로 물러나 소일거리를 도왔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박 어르신이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는 가게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거나 인생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자 역할을 하며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권하보다 박서방을 먼저 찾아와 지혜를 구했고 박서방은 욕심을 버리고 순리대로 해결하는 법을 일러주며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우물물이 말라가는 재앙이 닥쳤는데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망연자실이 있었습니다. 이때 박서방은 평생 모아둔 재산을 털어 다른 집안에서 쌀을 사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위와 함께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물을 길어다 나르며 이웃을 살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나 혼자 먹고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 같이 살아야지. 박서방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도 서로 돕고 나누며 힘을 모았고 마침내 가뭄이 끝나고 단비가 내리던 날 마을 사람들은 빗속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박서방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박서방의 명성은 인근 고을은 물론 부성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나라에서는 그의 선행을 기려 의로운 상인이라는 뜻의 정려문을 하사하고 표창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한 일이다 라며 공을 돌리고 표창장보다 손자들이 긁혀준 빗불배tur한 초상화를 더 소중하게 여겨 격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명예나 재물보다는 가족과 이웃의 웃음소리가 자신에게는 더 큰 상급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초심을 지키며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세월은 계속해서 흘러박 서방은 이제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 정도로 늙고 쇠약해졌지만 그의 중심만은 여전히 맑고 깨끗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람을 쓸고 어머니와 조상님들을 위해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의 기도는 오로지 우리 자식들과 마을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소박한 바람뿐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마루에 앉아있던 박서방은 곁에 앉은 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이야, 내 인생은 참으로 운이 좋았다. 너를 만난 것이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었어. 분이는 주름진 아버지의 손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만난 것이 제 인생의 빛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한참 동안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는데 붉은 태양이 산 너머로 넘어가며 세상의 긴 그림자를 드리울 때까지 그들의 맞잡은 손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으며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기쁨과 슬픔, 고난과 행복이 마치 한바탕 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잠자리에 들어
평소와 다름없이 잘 자거라 라는 인사를 남기고 깊은 잠에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뜨도록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이상히 여겨 방에 들어가 보니 박서방은 마치 좋은 꿈을 꾸는 듯 입가에 예습 미소를 띤 채 편안하게 영면에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슬픔이라기보다는 천명을 다하고 하늘로 돌아가는 신 든 모습처럼 고요하고 성스러운 것이어서 가족들은 통곡 대신 조용한 기도로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박서방은 어머니가 묻힌 양지바른 언덕 옆에 나란히 묻혔고 그곳에서는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보여 그는 죽어서도 마을의 수호신이 되어 사람들을 지켜주게 되었습니다. 박서방이 떠난 뒤에도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는데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옛날에 마음씨 착한 박서방이라는 분이 살았는데 죽어가던 사람을 구해 복을 받았단다. 너희들도 남을 도우면 반드시 복을 받느니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박서방네 가게는 분이와 사위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이 대를 이어 운영하며 수백 년이 지나도록 번창했고 그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발걸음을 멈추고 그 집에 깃든 따뜻한 전설을 떠올리며 마음의 위안을 얻어가곤 했습니다. 세상살이가 고단하고 힘들 때 우리는 가끔 기적을 바랍니다. 하지만 박서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정한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얼어붙은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마음,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 배려, 그리고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정직한 용기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 옛날 산골 마을에 불었던 따스한 바람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 어딘가에 불어와 지친 하루를 달래주고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정말로 긴 이야기가 끝을 맺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씩 눈을 감고 숲속의 부엉이도 날개를 접고 쉬러가는 깊은 밤입니다. 박서방네 따뜻한 아랫목에서 들려오던 도란도란한 이야기 소리를 자장가 삼아 여러분도 근심 걱정 없는 평온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여러분의 창가에도 눈부신 햇살과 함께 기분 좋은 복이 간절히 바라며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